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을 부라리던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일본 사회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단 한 명의 여대생이 어떻게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키토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여대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삶에는 늘 말 못할 무게가 있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담긴 정서나 인간관계의 섬세함, 또 문화적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들의 무대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혼자 유튜브를 뒤져가며 한글 자막을 따라 읽는 게 낙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취향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극우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라고 부르셨지만 사실은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얼굴이 굳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이셨어요. 한류 드라마는 역사 왜곡이라고 단정 지으셨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한국 라면을 팔기 시작했을 때도 이 나라가 미쳤다고 화를 내셨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스스로 숨기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수업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다소 애매하게 설명하셨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복잡했고 일본도 피해자였다는 식의 말씀이셨죠. 분명히 교과서도 중립적인 척하면서 책임을 흐리는 표현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수업을 듣는 내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의 삶을 짓밟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다. 일본은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위안부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사과해야 할 일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내 식탁을 내리치셨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국그릇이 흔들릴 정도였죠. 그딴 건 다 조작이야. 왜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에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역사 선생님에게 항의까지 하셨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내 생각을 꺼낸다는 건 고적이 된다는 뜻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어떤 역사적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생각과 감정은 조용히 마음 깊숙이 가라앉혀 두는 수밖에 없었죠.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수학여행으로 서울을 다녀와서 기념품을 나눠줄 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부러움이 치밀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준 한국 화장품 샘플을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그것마저 아버지께 들키자 말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주눅 들어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라면 평생 나라는 존재 자체를 숨긴 채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은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를 본 순간 마치 확신처럼 바뀌었어요. 한국의 한 대학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마침 성적 기준도 충분히 충족되고 있었기에 저는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한국에서 꼭 배우고 싶은 이유를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친구들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했거든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고함부터 지르셨어요. 한국에 가서 대체 뭘 배워오겠다는 거냐? 그 나라는 일본인을 혐오하는 나라야.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아빠,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한국에 갈 거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걸 배울 거예요. 더 이상은 아빠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고 며칠 동안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 후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한참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대신 공부만 해라. 친구니 드라마니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넌 일본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아버지의 속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겠지만 제 선택을 더는 막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집을 나설 때의 묘한 침묵, 그리고 드디어 저만의 선택을 실현한다는 실감이 뒤섞여서인지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깔끔한지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랄 만큼 신속했고 안내 표지판에는 일본어까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느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도심의 구조와 한강의 물결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나라에서 나는 어떤 시간을 만들게 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열람증을 만들고 한국 학생들의 공부 모습을 보며 저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죠.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고 그룹으로 모여 과제를 토론하는 모습은 제가 알던 공부의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업 첫날에는 강의실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빠르고 유려하게 흘러가는 사이 학생들은 질문하고 웃으며 참여하고 있었죠. 낯선 말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저는 거의 아무 말도 못했지만 오히려 제 옆자리 학생이 먼저 속삭이며 알려주곤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이곳이 단순히 외국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곳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은 수업 발표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 발음이 어색해서 중간에 몇 번이나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제가 끝내고 고개를 숙이자 누군가가 박수를 쳤고 곧 교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조롱당하거나 눈총을 받는 분위기가 익숙했는데 여기선 실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용기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혼자 사는 학생 같네. 반찬 더 줄까? 하시며 김치를 넉넉히 담아주셨죠. 저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배려가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듯 흘러가는 그 따뜻함이 저를 무장해제시켰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온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 사이에 서서히 섞여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말이 안 통해 머뭇거리던 저에게 학생 식당 아주머니가 오늘은 비 오니까 따뜻한 국 드세요라며 미소 지어주시고 기숙사 경비 아저씨가 오늘은 늦게 가네 라고 말을 건넬 때마다 저는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홍대 앞 카페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북촌을 걸으며 전통 가옥의 고요한 정취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방학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친구 정선이가 조심스레 제안을 했어요.
우리 어학원에 일본어 강사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너 해볼래? 저는 처음엔 자신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 시내의 작은 어학원에 지원했고 그곳에서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학원 면접을 보러 간 날, 저는 긴장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이번엔 진짜 제 힘으로 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면접 장소는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어학원이었어요. 복도에서 나는 복사기 소리, 벽에 붙은 수강생들의 후기, 깨끗하게 정돈된 대기실. 전형적인 학원 분위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정이 느껴졌습니다. 원장님과 처음 마주한 순간도 아직 기억에 서네요. 윤재현 원장님.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원장님 나이는 더 많았어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분의 얼굴이 정말 동안이더라고요. 그리고 키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체격이 좋고 어깨가 넓었지만 과하게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단정한 셔츠 차림에 눈빛이 깊은 분이셨어요. 말투는 조용하고 느긋한 편이었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짧게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어쩐지 신뢰를 주더라고요. 잘생겼다는 표현보다도 묵직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분이었어요. 특히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시선이 부드러워서 처음부터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소개를 마친 뒤 원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저도 도쿄에서 3년 정도 유학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잊었지만 그때 배운 표현들 아직 가끔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제 이야기를 쉽게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면접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저는 일본어 원어민 강사로 채용되어 주 3회 초급 회화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꼼꼼히 만들고 예문 하나에도 문화적인 설명을 곁들이려 노력했어요. 그걸 원장님이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키토 씨 수업은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분위기도 따뜻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냥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단순히 고용된 외국인 강사가 아니라 제 진심이 전달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 작고 현실적인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어학원에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업 사이사이 짧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원장님의 성격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과묵한 편이지만 생각이 깊고 학생이나 직원들 이야기에도 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었어요. 언젠가는 점심시간에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게 됐는데 일본 유학 시절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그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느껴지는 벽이 분명 있었어요. 뭐랄까 말보다 먼저 시선이 들어오는 느낌 있죠. 근데 아키토 씨는 그 벽을 별로 두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별말 없이 웃었지만 사실 속으론 조금 울컥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웠거든요. 우리는 가끔 서로 책을 추천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일본어 표현의 뉘앙스를 가지고 소소하게 토론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직장 상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일이 끝난 저녁 시간이었어요. 강의 자료 정리를 하던 제가 책상 위에서 무심코 일본어로 중얼거리자 원장님이 맞은편에서 그 말을 받아 적으시며 웃으셨어요. 이 표현 예전에 자주 썼던 말인데 들으니까 반갑네요. 그 짧은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편안했고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스스로 만들어온 이 생활을 누군가가 묵묵히 바라봐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백처럼 극적인 순간은 없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 속에서 자라났어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의 배려 깊은 말투, 생각의 깊이,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가 선택한 삶이 옳았다고 믿게 되는 경험. 저는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곳 한국에서 그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학원에서는 가끔 전체 회식을 했어요. 오래 다닌 선생님도 있고 새로 온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죠. 그날도 그런 회식 자리였는데 저는 처음으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술잔을 들었어요. 직원들도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원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여전히 과묵했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두 마디 툭 던지는 말이 묘하게 다들 웃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회식이 끝날 무렵 다들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어느 순간 남아있는 건 저와 원장님 뿐이었어요. 어색하지 않게 마무리 인사를 하려 했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조금 더 걷고 갈래요? 오늘은 밤 공기가 괜찮네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식 자리 근처에 한적한 골목길이 있었고 우리는 그곳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누르고 있던 감정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그에게 물었어요. 원장님은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그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설명은 안 되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사람. 아키토 씨가 그랬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말은 따뜻하게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편하다고 느낀 순간이 원장님이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을 때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 학원 쪽으로 돌아와 각자 가방을 챙기려는데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치듯 가볍게 닿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고 너무 조심스러웠기에 더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 역시 한 걸음 더 다가와 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다가왔고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품에 안겼어요. 그 포옹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이 기대고 싶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느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맞닿은 이마, 떨리는 숨소리, 조금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입맞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손끝으로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마치 세상에서 우리 둘만 남은 듯한 고요한 공간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온전히 연결되었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격정적이었고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그 순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나 후회보다 오히려 단단한 확신이 먼저 들었어요. 이 사람과 만나게 된 건 한국에 온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이후로도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평일엔 학원에서 마주치는 시간마다 눈빛으로 인사했고 주말엔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북촌 한옥마을을 함께 걸었어요.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저를 더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통해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라는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고 이 감정이 결코 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된 이후에도 예전처럼 조심스레 그러나 더 깊이 연결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학원에서는 여전히 선생님과 원장이라는 위치였지만 퇴근 후의 시간은 저희 둘만의 세계였고 주말이면 함께 좋아하는 찻집에서 책을 읽거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공간에 더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 안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미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종료 안내 메일을 받은 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제게도 귀국 준비라는 단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머무를 수 없을까? 비자를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 알아봤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학생 비자는 교환 기간 종료와 동시에 만료되었고 한국에서 바로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학사 자격과 기업 초청장이 필요했지만 저는 아직 일본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 신분이었거든요.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 남은 학업을 마무리하고 정식 졸업을 해야만 향후에 어떤 선택도 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약속도 있었어요. 교환학생으로 1년만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나온 입장이었기에 제 멋대로 머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약속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마음이 이곳에 머물고 싶어도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학원이 끝난 늦은 저녁이었어요. 차를 마시던 조용한 카페, 따뜻한 조명이 흐르는 자리에서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이제 곧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비자도 끝나가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았고 말끝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살짝 떨구고 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나올 거란 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말끝을 흐리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이별이라는 현실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너무도 함께 있고 싶었고 너무도 더 안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별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다가 입맞춤이 시작됐어요. 그날은 유난히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고 감정을 억누르던 시간들이 무너지듯이 터져나왔고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떨리는 손끝, 이어지는 입맞춤 속에서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고 그에게 안겨있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손끝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했고 서로의 체온으로 오늘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했고 동시에 헤어짐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저는 처음으로 시간이 야속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까지 남자친구가 함께 와주었고 저는 그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처음에는 일상이 낯설고 허전했지만 점차 바쁜 학교 일정 속에 다시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국에서의 그날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어요. 그와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 가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졸업하면 한국으로 다시 가보고 싶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손이 순간 멈췄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또 한국이냐?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거기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앞으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잠깐 감정에 휘둘린 거다. 거긴 내가 평생 있을 나라가 아니야. 일본인이 한국 가서 그리 환영받을 것 같냐? 현실을 봐야지. 아버지, 저는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나라를 좋아하는 것도 감정만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예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 한구석을 쾅 하고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단지 사랑을 선택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게 죄처럼 느껴지는 걸까?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본 한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철없는 감정쯤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결국 저는 일본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장과 함께 받은 사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취업 면접을 보고 회사 생활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어딘가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처럼 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일본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부모님의 기대처럼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한 사람과 한 나라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영상통화는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저는 숨을 고르며 답장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이번엔 내가 아니라 내가 일본으로 갈까? 너만 늘 움직이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절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더는 도망치지 않고 제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선택하고 싶었고 제 삶을 누구의 그늘이 아니라 제 의지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난 뒤 저는 아버지께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저한텐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정적 끝에 꺼내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더 많이 웃었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사랑했어요. 일본도 소중한 곳이지만 제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은 한국이에요.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너도 다 컸구나. 나도 이제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나 봐. 그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고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그 말의 여운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제게 작은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살 나라에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 그게 어른이라는 거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이미 조금씩 변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혼자 일정을 정리하고 취업 대신 한국을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도 느끼셨던 거겠죠. 내 딸은 더 이상 내가 가두어둘 수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받아들이신 거겠죠. 한때는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시던 아버지였지만
결국 제 선택을 인정하고 묵묵히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짐을 싸며 작은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그날의 햇살처럼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늘 아래 저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찾아 돌아가는 길이었고 저를 믿고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시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만 자라지 않는 것 같네요. 딸은 결국 자기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아버지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듯합니다. 문화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남을 이야기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